네, 퇴행성 관절염 환자 10명 중 3명은 40대에서 50대라고 합니다. 네. 관절염은 더 이상 낯선 질병도 아니고요. 노년층만 겪는 일도 아니죠. 네, 봄맞이 나들이를 가시면 표시가 확 납니다. 네. 가족분들 중 한 분이 꼭 뒤처지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당당하게 걸음을 맞출 수 있는 방법 알아봅니다. 네, 퇴행성 관절염 최신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훈 대표 원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걷고 일할 때 또 서 있을 때 수시로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가장 빨리 나이가 드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친구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연령에서는 이 퇴행성 관절염을 주의해야겠죠? 예, 20, 30대에서도 관절에 이상이 생긴 분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이러한 경우는 남성분에서는 스포츠 활동으로 인한 외상이 주된 원인이 되고요. 여성분에서는 하이힐 같은 좁은 신발의 문제로 인한 무릎의 이상 소견도 많습니다. 네. 40, 50대가 되면 잘못된 생활 습관과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하여 비만이 생기게 되고 근력이 약화되면서 본격적으로 관절의 노화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요. 60대가 넘으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분들께서 증상을 못 느끼셔도 초기 관절염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관절 각별히 신경 쓰고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송희 씨, 우리 몸에 뼈가 몇 개쯤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우리 손만 봐도 손가락 네. 관절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을 것 같죠? 많을 것 같은데요. 우리 뼈가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네. 생김새도 크기도 각각 틀리지만은 이 뼈들을 다 연결해 주는 게 관절이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몸속에서 큰 관절이 가장 또 불안정하다고 합니다. 네. 툭하면 탈나는 우리 무릎 관절, 그 속사정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네. 자, 전문가의 선택, 무릎 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OX 퀴즈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인데요. 무릎 관절염으로 인한 통증은 날씨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게 있거든요. 보통 우리 어른들이 무릎이 아파요 이러면 비가 오려나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정말 날씨와 연관이 있나요? 예, 정답은 O입니다. 네. 그렇군요. 2012년도에 진행된 미국에서 진행된 조사에 따르면 무릎 관절염 환자의 10명 중에서 5명 이상에서 날씨가 안 좋아지면 무릎 통증이 심해진다고 합니다. 실제로 무릎 연골에는 통증을 느끼는 신경세포가 있지는 않은데요. 무릎 관절 안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관절액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절액이 날씨가 흐려지고 저기압이 되면 관절액이 팽창하고 그럼으로써 통증이 더 악화되게 되고요. 날씨가 추워져도 관절액이 뻑뻑해지면서 마찰이 올라가서 역시 더 아파지게 됩니다. 네. 네. 날씨에 따라서 몸을 잘 보호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골다공증이 있으면 인공관절 수술을 할 수 없다. 이 뼈가 약하기 때문에 관절을 붙이는데 무리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답 없었습니까? 예, 정답은 X입니다. 네. 예. 골다공증이 심하다고 해서 무릎 인공관절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건 맞고요. 오히려 무릎 관절염 환자에서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게 되면은 보행이 불가능해져서 골다공증이 더욱더 악화되는 현상도 발생합니다. 네.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서 인공관절 수술은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수술 과정에서 골절이라든지 이런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의료진에게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관절염 약도 내성이 있다. O입니까? X입니까, 원장님? 정답은 X입니다. 네. 관절염 환자에서 흔히 쓰는 관절염 약, 진통제들은 대부분이 비마약성 진통제여서 내성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계속적으로 복용하던 관절염 약이 어느 날 갑자기 효과가 없어지고 더 아파진다면 이것은 약이 내성이 생긴 것이 아니라 관절염이 진행해서 통증이 더 악화되어서 생긴 것이라고 보시는 것이 타당하겠고요. 네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주치의하고 상의하셔서 약을 교체하시거나 주사요법 등의 다른 치료 방법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OX로 간단하게 무릎 관절에 대한 오해와 진실 풀어봤는데요. 이제 봄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네. 이제 운동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제 운동을 갑자기 시작하시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요. 네. 오히려 정말 실제로 봄철에 무릎 관절 환자가 더 많이 늘어난다고요. 2016년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1년 동안 무릎 관절염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분 464만 명이나 됩니다. 네. 이 중에서 특히 더 많이 오시는 시기는 봄철 활동이 많아지는 4월과 5월이 되겠습니다. 네. 네, 운동으로 인해서 부상도 많이 생기지만은 우리 풍습에 따르면 어른들은 양반다리를 하고 앉으시고요. 또 어린 애들은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무릎을 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어른을 공경하는 풍습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양쪽 다리 이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자세에 속한다 그럽니다. 왜 그런지 무릎 속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릎은 뼈와 근육, 인대, 연골, 반월 연골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십자인대라든지 반월 연골판 같은 경우는 다른 관절에는 없고 무릎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기관들인데요. 이런 기관들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릎이 하는 역할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기관에 질병이 많이 찾아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관절을 보호하는 무릎뼈나 인대에 손상이 일어나거나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연골이 점차 마모되어서 염증과 통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통칭해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이라고 저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퇴행성 무릎 관절염은 외상이라든지 질병, 기형 같은 특별하게 원인이 정해진 2차성 관절염이 있고요. 이러한 원인이 없이 노화나 과사용 등으로 인해서 점차 발생하는 1차성 관절염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무릎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자세로 보면 아까 말씀하신 양반 자세라든지 쪼그려 앉기, 무릎 꿇기 등이 무릎 관절에 가장 안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그런데요, 이 무릎이 조금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관절염은 아닐 것 같은데요. 무릎이 어떻게 아파야, 어떤 증상이 나타나야 병원을 찾는 게 좋을까요? 무릎 관절염을 자가 진단할 수 있는 증상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은 자고 일어나면 30분 정도 뻣뻣한 증상입니다. 아, 네. 관절이 네. 뻣뻣해지고 다음에는 관절을 운동하시게 되면 관절 운동에 통증이 있겠죠, 그죠? 예, 통증이 발생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 변화에 따라서 그 통증이 더 악화되거나 나중에 더 심해지면 다리가 O자형으로 변하고 다리 모양이 변하고 걸음걸이도 예전과는 다르게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무릎 관절염은 진행 단계에 따라서 저희가 보통 4단계로 나누는데요. 1단계는 연골에 염증이 생기고 그래서 통증이 시작되는 단계이고요. 2단계는 관절 내 활액막 조직이 염증이 생기고 붓고 그래서 관절액이 늘어나면서 무릎이 붓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면 연골 손상이 진행되면서 골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 뼈 모양이 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관절강이 이게 협소해집니다. 그림에서 보이시죠, 그죠? 안쪽에 이렇게 협소해지면은 3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네. 4단계는 확실히 그 차이가 보이는데요. 1, 예. 2단계, 3단계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죠? 실제로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면은 의사에 따라서 2단계나 3단계는 애매하게 판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네. 4단계가 되어서 저렇게 연골이 완전히 손실이 되고 뼈 모양도 변하고 다리 모양 자체가 변하게 되면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네. 4단계까지 가면 통증이 상당히 심할 것 같은데요. 네. 자, 자가 진단을 통해서 병원을 찾았을 때 실제 관절염으로 판단이 되더라도 무조건 수술을 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무릎 관절염 치료 진단부터 치료 범위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예, 무릎이 아파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제일 먼저 자세한 진찰을 통해서 전문의의 진단을 받게 되고요. 네.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무릎 관절의 형태를 저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 후에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를 하게도 되는데요. 네네. 보통 무릎 관절에서 시행하는 정밀 검사는 크게 3종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초음파 검사 같은 경우는 무릎에 물혹이나 다른 것이 있는 그런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효과가 떨어져서 실제로 저는 거의 하지 않고 있고요. 역시 가장 정확한 검사는 MRI 검사라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치과에서 최선의 치료라고 하는 것이요. 임플란트 수를 줄이고 자신의 자연 치아를 최대한 살리는 게 그렇죠. 최선의 치료라고 하는데요. 우리 무릎 관절 치료도 비슷할 것 같아요. 인공관절보다는 자신의 무릎 관절을 좀 살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앞서 언급해 주신 우리 줄기세포 치료가 요즘 최신 치료로 각광받고 있다고요? 예, 자기 연골을 재생시키는 수술이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수술인데요. 이것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먼저 설명을 드리기 전에 줄기세포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네. 이 줄기세포라는 것은 간단한 예를 들면은 사람의 몸속에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서 하나의 세포가 되죠. 근데 이 세포가 차츰차츰 자라고 분화가 되어서
10개월 뒤에는 아기가 되게 됩니다. 네. 이 하나의 세포가 분할을 해서 아기가 되는 과정에서는 어떤 세포는 머리카락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눈이 되기도 하고 어떤 세포는 코가 되고 입이 되고 뼈가 되고 팔, 다리가 되기도 하고 연골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 가지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되기 직전에 이 세포가 눈이 될 수도 있고 뼈가 될 수도 있고 관절이 될 수도 있고 연골이 될 수도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진 세포를 줄기세포라고 통칭을 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미세천공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세천공술이 가장 기본이 되는 수술 방법인데요. 네.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이렇게 연골이 손상된 부분에 손상된 연골을 깨끗하게 이렇게 다 제거를 합니다. 네. 제거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복숭아빛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시죠, 그죠? 이게 연골 밑에 있는 뼈인데요. 이렇게 뼈가 드러납니다. 뼈가 드러나면은 이 여기다가 미세하게 천공을 합니다. 바늘 구멍으로 구멍을 이렇게 뚫습니다. 숨구멍 뚫듯이 뚫으면은 이 뼈 속에서 골수세포, 뼈 속에 있는 세포들이 나오게 되는데 네.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이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바로 골수세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 골수세포가 흘러나오게 되면 이 흘러나온 골수세포들이 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연골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몸속에 있는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연골을 재생시키는 것이 가장 간단하고 확실한 치료법이긴 한데 네. 이 치료법의 문제점은 20, 30대, 40대 초반까지는 그 재생 효과가 굉장히 뛰어납니다. 뛰어난데 5, 60대가 되면은 이 흘러나오는 줄기세포의 포텐셜이 좀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치료 효과가 불확실해지고 연골 재생이 잘 안 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들을 이제 고안하게 되었습니다. 보시는 이제 콜라겐 합성 제제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인데요. 예.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미세 천공술을 해서 손상된 부분을 깨끗하게 다 손을 본 다음에 바이오 콜라겐과 피브린 같은 생체 적합 물질을 젤 타입으로 이렇게 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식을 하면 딱 붙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단순하게 아까처럼 미세 천공술만 시행한 것보다는 훨씬 더 튼튼하고 매끄러운 연골 재생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또한 제대혈 줄기세포 시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 제대혈이라는 것은 아기가 태어날 때 태반이나 탯줄에 있는 피를 얘기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피를 이제 기증을 받아서요. 여기서 추출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무릎에 이식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방법은 채취 과정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채취하기도 쉽고요. 그리고 또 이제 만들어놨는 그 줄기세포의 품질을 갖다가 일정하게 유지하기가 좋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이제 대동소이한데요. 손상된 관절 내 연골 세포들을 다 제거를 하고 네.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합니다. 미세천공술을 시행을 하고 이 카티스템 줄기세포를 제대로 줄기세포를 이렇게 꼼꼼하게 발라주는 네. 수술 과정이 진행이 되는데요. 네. 그래서 이 수술을 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은 회복이 되어서 이렇게 스포츠 활동도 많이 할 수가 있고. 네. 혹시 뭐 히딩크 감독도 하신 거 아니죠? 예, 맞습니다. 이 사진에 보시다시피 네네. 히딩크 감독이죠. 이 수술 방법은 히딩크 감독이 우리나라에서 수술을 받아서 유명해진 바로 그 수술 방법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장 선호한 수술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이러한 수술은 장점은 많은 임상 결과가 축적이 되어 있고 결과도 굉장히 양호합니다. 그리고 이 재생된 연골의 질이 굉장히 양호합니다. 거의 본인의 원래 연골만큼 튼튼하게 재생이 잘 됩니다. 네. 잘 되는 반면에 단점이 있겠죠. 네, 단점은 첫 번째는 이제 고비용이 문제가 네. 있습니다. 굉장히 비용이 비싼 많이 문제가 들죠. 있고 네. 두 번째는 이 연골이 재생되는 기간이 한 12주 정도 걸리기 때문에 이 재활 기간이 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치료 방법 중에서 자가율의 연골 세포 이식술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거는 그 제목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본인의 연골 세포를 떼는 방법입니다. 본인의 연골 세포를 조금 채취를 해서 이거를 6주간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이 연골 세포를 다시 들어가서 이 손상된 부분에 자기 연골 세포를 이식을 해주는 것입니다. 예. 네. 이식을 해주게 되면은 자기 연골을 이식하기 때문에 생착률이 굉장히 높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이 연골을 채취하게 되면 채취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채취한 부분이 또 약화되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이 6주간 배양을 하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봐서는 채취할 때 수술 한 번, 또 이렇게 이식할 때 수술 한 번,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번거로운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네. 네. 이번에 설명드릴 것은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인데요. 네. 이것은 수년 동안 연구와 임상 결과를 통과해서 작년부터 시판되기 시작한
국내 신약입니다. 네. 미국과 일본 등에서도 허가가 나서 현재 시판 중이고요. 이 원리를 말씀드리면 이 연골 세포 중에서 이 연골 세포에다가 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는 성장 인자가 있습니다. TGF 베타1이라는 성장 인자가 있는데 이것을 유전자 처리를 해서 유전자 처리를 하게 되면 이 연골 세포가 잘 죽지도 않고 염증도 가라앉히고 굉장히 강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 이 유전자 처리를 한 연골 세포를 무릎 안으로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직접 투입을 하는 방법인데요. 설명드렸다시피 이렇게 주사로만 투입하면 되기 때문에 장점이 굉장히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 번 투입하면 보통 이 연골세포의 효과가 2, 3년 정도 충분히 효과를 나타낸다는 그런 네.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뭐겠습니까? 비용이 많이 들겠죠? 예. 그런가요? 예, 국산 신약인데 네.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이 네. 주사 한 대 값이 인공관절 수술의 거의 2배 어이구, 많이 예, 들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비용이고 또 아까 말씀드린 2, 3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고비용을 감안하면 그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할머니들이 오셔서 그만큼이나 돈을 주고 비싼 주사를 맞았는데 2, 3년밖에 안 좋아진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예. 근데 이런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아까 4단계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도 이런 시술을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있는 건가요? 아, 예, 그럼요. 이런 환자들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비싸다는 단점이 있지만은 고령이거나 다른 질병 상태로 인해서 수술이 곤란하신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대안이 된다고 할 수 있죠. 네.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만한 성체줄기세포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원리를 말씀드리면 복부에 있는 자기 지방에서 세포를 떼내서 이것을 줄기세포를 배양한다고 합니다. 이렇게까지 배양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요. 요 전에 설명드렸던 유전자 치료제는 연골세포가 한 400만에서 500만 개 정도 있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1억 개라면 굉장히 많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1억 개의 세포를 배양을 한번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주사기로 저렇게 시술을 해주는 겁니다. 하면 뭐 효과면이나 이런 게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안정성이 아직 확보가 되지 않았고 결과에 대해서도 불확실한 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 허가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이 치료 방법은 일본 쪽에서는 제한부로 조건부로 허가를 받아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던 강남 아주머니들이 원정 시술을 일본에 가서 줄기세포 시술을 원정 가서 받는다라고 얘기 나왔던 시술이 바로 네. 이 시술인데요. 아, 그렇군요. 장점은 지방세포를 떼서 배양을 하기 때문에 떼기도 굉장히 쉽고 배양하기도 쉽다고 선전을 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배양한 1억 개의 줄기세포를 한 번에 다 넣는 건 아니고요. 필요한 양만큼 주사를 하고 또 내가 아파지면 반복적으로 또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이게 아직까지 안전하지가 않다는 거죠. 네. 확립이 되지가 않아서 일본에 가서 시술을 받으시는데 가서 채취하는 과정에서나 이렇게 시술하는 과정에서 혹시 모를 염증이라든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이거를 누구한테 책임 소재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네. AS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실제로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했는데 얼마 전에 실제로 그런 사례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관절에도 건강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줄기세포 치료법도 효과가 높을 것 같은데 네. 줄기세포 치료법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나 연세가 많으신 경우에도 치료가 가능한지요? 줄기세포 치료가 만병통치약은 아닙니다. 네. 아까 좋은 비유를 들어주셨는데요. 치과 치료를 하실 때도 자기 치아를 살릴만 하면은 신경 치료를 하고 아말감 치료를 해서 자기 치아를 살려서 쓰게 되죠. 그렇지만 손상이 너무 심해가지고 도저히 살릴 수 없는 경우는 임플란트를 하는 것이 옳은 치료법입니다. 이 무릎 관절염에서도 역시 똑같은 원리가 적용이 되는데요. 네. 무릎 관절의 손상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70세 이상의 고령인 환자분에서는 줄기세포 시술보다는 인공관절 수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치료법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